반갑습니다. 네, 저는 각인영어 전문학원과 대치명의학원에서 수능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수능 영어 전문가 함태환입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가 9월 3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니만큼 학부모님들께서 좀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이제 문자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좀 긴급하게 좀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궁금해하실 난이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연히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없을 때는 이제 문제의 정답률, 요거 가지고 좀 판가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 수능입니다. 재작년 수능과 작년 수능, 그리고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이번에 실시했던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렇게 오답률 탑5에 대해서 정답률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재작년 수능부터 좀 살펴보시면요. 재작년 수능의 1등급 비율이 4.7% 정도 나왔습니다. 4.7% 나왔을 때 가장 어려웠던 문제의 정답률입니다. 정답률이 한 20%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웠던 문제의 정답률이 한 27%, 그리고 38%, 39%, 46%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 시행이 됐던 수능을 보시면, 자, 작년에는 이제 6.2% 정도 1등급이 나왔습니다. 6.2% 정도 나왔는데, 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23%, 그 다음에 바로 34%로 가죠. 그 전해의 수능과 비교해 봤을 때 20%대 문제가 2개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20% 문제 하나 나오고 30%대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1등급 비율은 6.2%가 나왔다. 자, 그리고 논란의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올해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의 정답률은 무려 52%입니다. 52%. 작년 수능과 재작년 수능과 비교해 봤을 때 벌써 오답률 1위 문제가 지금 정답률이 52%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방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대, 30%대, 심지어는 40%대의 정답률을 보인 문제도 없습니다. 52%에서 출발해가지고 58, 58, 58, 59 이렇게 가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6월에는 1등급 비율이 19.1% 나왔습니다. 절대평가 역사상 초유의 사태거든요. 가장 1등급 비율이 높았던 그런 시험이 바로 올해 6평이었고요. 제가 6평 봤을 때도 학부모님들께도 문자로 말씀을 드렸고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정말 평가원에서 작정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1등급 비율을 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9평이나 수능은 무조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1등급 비율을 만약에 평가원에서 20%로 맞추겠다. 사실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어려웠던 문제의 정답률이 이제 20%대가 다시 등장을 했죠. 그래서 27%. 그 다음에 27%, 29%. 그러니까 20%대의 문제가 무려 이제 3문제가 나왔고요. 30%대 문제도 좀 2문제, 이 아래로 좀 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상컨대 한 4에서 5% 정도의 1등급 비율로 다시 이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왔었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보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확실히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점수가 조금 내려간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모의고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능 점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아무튼 요번에 조금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좀 비슷하게 나왔다, 6월이랑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면 사실 성적은 향상한 걸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시험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왜 어려웠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킬러 문항입니다. 아이들이 수능 영어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다른 유형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위 빈순삽이라고 하는데 빈칸,
그 다음에 순서 문제,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문제, 요 세 가지 유형이 수능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킬러 문항의 난도가 굉장히 높았다. 어머님들 이것도 이제 오답률 문제들을 보시면 거의 다 빈칸 순서 삽입입니다. 거의 다 빈칸 순서 삽입입니다. 이번 시험에도 빈칸 순서 삽입 말고는 오답률 탑5에 위치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유형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 대한 이러한 문제 유형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문제 유형이 왜 어렵냐면요. 이거는 단순하게 해석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단어 외우고 해석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그냥 단어 외우고 해석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걸로 이제 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제가 뒤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단서 중심으로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항상 그냥 읽고 그냥 풀지 말고 빈칸에 단서가 어디 있는지, 자 순서 문제라면 CBA가 맞다면 그 단서가 어디 있는지 요거를 찾는 연습을 계속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서를 찾는 연습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앞으로 성적 향상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1차원적인 사고는 벗어나셔야 돼요. 학부모님들도 빈칸이 약하니까 빈칸 문제 계속 풀면 잘 풀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유형별로 일관된 풀이법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지문의 추상성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숙한 소재나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 심한 경우에는 어떠냐면 한글 해석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쌤 문제가 잘 안 읽혀요. 지문이 잘 안 읽혀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지문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소재나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고 조금 이제 난해한 좀 추상적인 그런 지문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이것도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고 매주 시험 보고 있습니다. 매주 시험 보고 있는데 다이어가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달라요. 이런 단어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이제 수능 보기 직전까지 다이어에 대한 대비를 좀 충분히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빈칸 34번에 나왔던 타이가 원래 묶는 거거든요. 묶는 거니까 뭐 유대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 타이는 동점, 타이를 이루다 이런 거 많이 스포츠에서 들어보셨죠? 그래서 동점이라는 뜻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래 자기가 알고 있는 뜻으로 지문의 내용을 막 바꿔버립니다. 네,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또 이제 지문에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되거든요. 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쉬운 단어입니다. 많음 이런 단어예요. 많은, a lot of 할 때 많은을 뜻하는 단어인데 34번 문제에서는 이제 추첨, 제비뽑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다이어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가 아니고요. 거의 100%의 확률로 아무리 단어를 또 외워도 수능에서 모르는 단어 또 나옵니다. 해석 안 되는 문장 나올 거고요. 해석이 돼도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 이런 것들도 훈련을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웠고요. 그래서 뭐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해력을 높여야 됩니다. 이해력. 그러니까 문제 지문을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뭘 가르치냐면 단순화시켜라. A는 B이다. 떡볶이는 맛있다. 하늘은 파랗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를 시키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단순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고요. 또 이제 시험에서 적용을 안 하고요. 이러니까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주간지 루틴을 통해서 항상 얘기합니다.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배운 것들을 좀 적용하면서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A는 B이다로 좀 단순화시키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 왜? 추상적인 지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어차피 저도 읽잖아요. 저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소재 잡고 진술 잡고 A는 B이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그 지문에서 얘기하는 정보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문을 읽는 연습을 좀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부분을 단순화하는 것만 잘해도 여기 보시면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100점을 맞은 친구가 여기서 A는 B이다로 100점 만들었습니다. 크크크 해서 이제 문자를 보낸 그거를 제가 좀 보여드렸고요. 정말 이 단순화만 잘해도 이해력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게 내신이 아니라서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를 빨리 캐치해서 읽는 연습, 요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논리력을 좀 높여줘야 됩니다. 논리력이라는 게 뭐냐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능력인데, 제가 아이들한테 정말 수능 영어 시험장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거 하나만 써야 된다면 무엇을 써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제가 여기 지금 갖고 온 두 가지예요. 단순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논리전개 방식 중에서 GS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 나오고 구체적인 얘기 나오면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앞에 나온 일반적인 얘기에 뒷받침이 되거든요.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머님들 적용을 해보면요. 자, 여기 이제 39번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문장 삽입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번 38번, 39번 모든 문장 삽입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제시문을 먼저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제시문을 읽고 괜찮은 데를 고르고 있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지문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지문을. 혹시 제 수업을 듣고 있지 않는 학생들이 있으면 너 문장 삽입 문제 어떻게 푸니? 라고 했을 때 엄마 나 이거 해가지고 여기 넣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은 친구들이죠. 엄마 그냥 내가 알아서 풀어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이 지문을 먼저 읽으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거든요. 일단은 지문을 읽으면서 빈틈, 그죠? 명시적 단서나 저는 이제 내용상 갑툭튀라는 용어를 쓰는데 빈틈을 발견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39번도 정답이 2번이거든요. 2번에 보면은 여기 이집션 피라미드라는 게 나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모르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모르는 학생이 어디 있죠? 다 알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 2번 다음부터는 뭐가 돼야 되냐면 저는 이제 S라고 좀 표시를 하는데 specific statement, 구체적 진술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내용에 구체적인 진술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읽어보면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아니에요. 다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을 바로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서 중심으로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단어를 외워도 아무리 해석 연습을 해도 모르는 단어 100% 나오고요. 해석 안 되는 거 100% 나옵니다. 저도 수능 영어로 밥 먹고 산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자,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 저도 모르는 단어 나옵니다. 저도 무슨 말이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전체 지문을 정확하게 다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문에 나오는 정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정보와 단서를 찾으려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된다. 남은 기간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EBS 연계,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또 얘기를 하잖아요. 뭐 EBS 연계율이 간접 연계가 50%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제가 좀 진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연계율이 50%라고 하는데 남은 기간 이제 EBS 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좀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간혹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도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요. EBS 연계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EBS 연계 지문이 우리 아이들이 EBS 연계 지문을 공부했을 때 수능을 봤을 때 요게 체감하는 그런 어떤 무언가가 있다든지 요거 내가 읽어본 지문인 것 같아. 요 정도만 되더라도 당연히 커리큘럼에서 EBS 수업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EBS를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직접 연계 시절에는 1년 내내 EBS만 합니다. 왜? EBS에서 읽은 지문이 수능에서 그대로 나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EBS 연계율이 됐다라는 그런 어떤 무엇이 연계됐느냐를 봤을 때 자, 보시면
1번부터 15번까지 요게 이제 연계됐다라고 나왔는데요. 요거는 뭡니까? 듣기입니다. 듣기. 듣기가 연계됐는데 이걸 가지고 체감을 느낀다?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19번, 22번, 23번, 25, 26, 27, 28 이런 문제들은요. 도표나 실용문 문제입니다. 이거는 EBS 연계가 되든 안 되든 공부 좀 어느 정도 3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그냥 맞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연계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43번, 45번 이것도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EBS 연계라는 실상이 사실은 연계율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연계가 됐는지 보시면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남은 기간에 우리 기출문제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선별한 모의고사 가지고 실전 연습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뭐 EBS 지문을 공부한다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분명하게 드리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에 뭐 하냐 제가 이제 연간 커리큘럼이 이렇게 됩니다만 지금 시즌3 킬링 포인트 강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빈칸 순서 삽입에 대한 일관된 풀이법 요거를 계속 연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중순까지 요 킬링 포인트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9월 말부터는 이제 파이널 시즌이 들어갑니다. 이제 매치 포인트 모의고사라고 그래서 자체 모의고사로 아이들 이제 수능 볼 때까지 매주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뭐 작년에도 그렇고 뭐 시대인재 유명한 뭐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나 이런 거 써봤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평가원 코드 저도 뭐 그래도 수능 영어 전문가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평가원 코드와 좀 맞지 않는 문제도 있고 좀 지나치게 쓸데없이 이제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제 이런 어떤 좀 오류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체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아이들을 이제 보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 굉장히 또 잘했던 친구가 이제 시대인재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제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제 모의고사 퀄이 더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자, 과제는 계속해서 이제 주간학습지 루틴 나가고요. 그다음 어휘 같은 경우도 매주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시, 제가 이제 이번 하반기부터 좀 제시를 강화해서 수업 시간 끝나고 또 제시가 통과가 안 되면 제가 귀찮지만은 제제시를 보도록 또 전화해가지고 또 이제 학원에 오게 해서 또 이제 제제시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계속해서 이렇게 외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수업에 대한 동영상 강의 요거는 계속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수업 현황이나 테스트 결과는 학부모님들께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진부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수년간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3월 모의고사부터 10월 모의고사까지 교육청이나 평가원 다 통틀어 가지고 한 번도 1등급을 놓친 적이 없는 친구가 수능에 88, 89 이렇게 맞아가지고 2등급을 맞는 것도 저는 봤고요. 그리고 반대로 자 3월부터 10월까지 어떤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도 1등급을 받지 못한 친구가 수능에서 1등급 받고 좋은 학교 가는 거 저는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권선징악이나 뭐 사필기정이나 이런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이들 하는 거 보고 이제 통계를 내보면 그래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래도 제가 하라는 대로 계속 해보려고 하고 머리 쓰고 이런 친구들이 시험장에서 단서 하나 더 보이고 정보 하나 더 보여서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제가 계속 그렇게 독려하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공부해서 좋은 결과 내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